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돼 정부 여당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협치를 부탁하면서도 막상 집안 단속에는 엉성했던 민주당,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 통과 과정은 현행 여소야대의 다당체제, 각 정당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당은 협치, 야당은 혁신의 과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초고소득, 초대기업 증세 방침을 확정한 이후에 정치권의 증세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발언으로 유명 인사가 된 김학철 충북도의원, 자신을 그렇게 비난한다면 수해 현장에 가지 않은 대통령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MBN 뉴스와이드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200일 지금 앞두고요. 취임 후 처음으로 강원도 평창을 방문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고 오시죠. 대통령님을 홍보대사로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가 정말 재미있고 세련됐죠? 이게 많이 돌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많이 돌리고 다니시면서 영업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업이 좀 작죠? 중도는 별거 아닌데 모두 몇 장이나 준비한 거예요? 2018장 정도 저희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음식을 좀 맛깔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악국가입니다. 70%가 산지죠. 대한민국의 산악국가의 특징은 가장지 이 강원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십시오. 예,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홍보 대사가 됐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첫 번째 주제. 여당은 정적수 미달, 제1야당은 목리 이러려고 45일 끌었나라는 질문입니다. 판넬로 보죠. 집안 단속 못한 여당, 26명이 참석을 못했죠. 그 전에 참석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적수가 안 돼가지고 1시간 이상 기다렸다 간신히 통과가 된 겁니다. 끝까지 목리 부린 제1야당 자유한국당 얘기했는데 끝까지 목리 부렸다고 하기엔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32명이 참석해가지고 의사 정적수를 맞춰줬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끝나고도 맞대응을 서로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왜 처음에 본회의 참석하기로 했다가 마침 의견을 상황 가니까 빠져나가 버렸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한다고만 했지 언제 자리 지킨다고 한 거냐라고 자유한국당 맞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발목 잡는 한국당 때문에 되는 일 없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적할 만합니다. 여당에서 26명이나 지금 최종까지 참석을 못했죠. 그전에는 더 많았고요. 남 탓하지 말고 집안 단속이나 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통과가 돼가지고 정부 여당은 한숨을 돌렸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후유증 안고 있습니다. 정적수 미달 사과하고 불참했던 26명에 대해서 그 연유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미 대강 배경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 참석하기 전에도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계속 자리에 눌러 앉았던 2명 있죠. 장제원 의원, 김연아 의원. 김연아 의원은 소속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자유한국당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해왔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 장제원 의원 좀 애매한 이상에 있는데요. 조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관련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고민스러운 두 의원들입니다. 이번 역시 결정적으로 추경이 통과되는 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3당과 4당 역할을 했죠. 다당 체제에서 3당과 4당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 통과 과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여소야대 또 한편으로는 다당체제 현실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본 우리 국회의 민낯, 우리 패널들은 어느 면에 주목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자리하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지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10분 내에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고 45일째입니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심지어 오늘 처리 과정에서 초유의 상황까지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역대 추경에서 자유한국당처럼 비협조적이었던 적은 없었고 심지어 오늘 국회를 농락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추경에 외국에 나간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당초에는 4명이 부족하다고 들었었는데 그 4명은 시간 문제지 오늘 한두 시간 내에 채워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은 통과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끝까지 이 세금으로서 공무원 수 증가를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구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 더하기 여당이 자기 의원들 제대로 준비 못한 거 이 두 당의 결정적인 기책 사유죠. 예,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몽리라는 지적과 더불어서 스스로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문제 지적까지 같이 했습니다. 여러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는 3당, 4당, 국민의당은 40명 중에서 30명이 참석을 했고요. 바른정당도 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0명 중에 대신 찬성은 6명만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번 추경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정당들, 국회, 민낯 어느 부분에 주목해서 우리가 지적해 줄 것인가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정기남 소장.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권 여당의 실력을 보여줬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20석 야당으로서는 여당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는 과거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마 취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X축, Y축만 있는 1차 방정식이었다면 이제는 X, Y, Z축까지 있는 5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이 이번 국회 임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왔던 양대 기득정당이 중심이 돼서 야당 하나만 설득하면 되던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어떻게 의제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여당 플러스 3야 전략, 이른바 협치 방정식을 다시 새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야당이 보여준 그 이른바 자유한국당 보여준 그 모습을 한마디로 비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좀 진정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야당으로 좀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자, 추경이라고 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초반입니다. 어쨌든 야당이지만 이 국정협조라고 하는 기본 틀 속에서 이른바 토론에 참여하고 찬반 토론 이후에 표결에 참여하는 이른바 플러스 야당으로 변모하는 예.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 국회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회는 이른바 다당제입니다. 예. 과거에 그 추경 처리에서 여소야대가 얼마나 취약한지 또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어떤 그 함수가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예. 여야가 공히 국정을 같이 이끄는 파트너라는 전제하에서 협치 방정식을 새롭게 꾸려나가야 될 과제를 이번 추경 처리 안에서 보여줬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냥 뭐 여소야대뿐만이 아니라 다당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전략이 구성될 수도 있는 오히려 변수가 많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뭐 일차적 책임을 안 묻고 여당만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사태가 벌어졌던 게 뭐 국회의장하고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기를 합의를 했고 합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본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유한국당 원내의 그 저는 전략적 그 실수가 일차적으로 그 지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반대를 할 때 크게 4단계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벼울 때가 조건부 반대, 그리고 반대, 그다음에 퇴장, 그다음에 불참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그 국회의장하고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는 최대치가 반대였거든요. 예. 그런데 전략적으로 그 퇴장이나 불참은 가장 고강도 그 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건데 퇴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안 짚고 여당의 그 이 실수를 지적하기에는 참 그 불편하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1차적으로 날락들락 나가고 들어가고 들락날락이 아니고 날락들락하고 가락오락 갔다가 왔다가 가락 오락가락이 아니고 가락오락을 그 보여줬던 게 이번 그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설마가 사람 그 잡는다고 설마의 사람이 잡힌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회가 전 국민 앞에서 망신을 뻗친 거잖아요. 저 예.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집권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원내 대표가 오늘 여러 차례 이제 그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책임이라고 이제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자기 비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야기할 건 없지만 예. 정말 실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에서는 말 그대로 회기 중에는 예. 외국 출장을 기본적으로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막중한 국사를 그 띄고 해외 출장을 가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예외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수업 시작됐는데 학생들이 그 외유 나가고 그다음에 엄마 만나러 가고 조카 만나러 가고 누나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수업 시간에 1년에 몇 번이나 수업 그 알겠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회기 중에 해외 출장은 생각해 볼 부분이네요. 예. 금지를 명확하게 하고 예외적 규정을 넣으면서 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은 국회의장과의 정말 운영을 합의했다면은 불참하는 것 중간에 나가버린 것은 약속 위반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난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50보 100보였다. 다 똑같았다. 서로 간에 더 이상 다른 정당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계속해서 남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그 여당의 입장인데 지금 그 야당에서 집안 단속부터 잘해라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라든가 정의당 때문에 그나마 야당은 체면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입장에서 앞길이 구말린데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다당제의 그 현실 속에서 그 앞으로의 모든 그 정치 운영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아마 전략을 다시 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 4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평가해 줄 만하다고 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원식 그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조금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여당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련되고 훨씬 더 확실한 그런 전략을 세우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 3, 4당의 역할 관련 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그래도 결국은 야당은 우리뿐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오늘 후반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고요. 차재원 교수. 예, 이번 추경안 처리에서 보여준 뭐 이 여당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모든 국정기관에서 여기서 무한에서 한이 빠져버렸습니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당은 뭐 비판받아서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책임이 돼버렸다. 무책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야당은 내로남불이죠. 사실 뭐 야당이 과거 9년 동안 또 집권하면서 또 그 이전에도 집권하면서 항상 이런 상황이 그 추경이나 예산안 통과를 할 때 당시 야당이 그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때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예. 그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국정의 뭐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이 비난했던 당시에 그런 여당의 그 등등하고 그런 논리적이고 자신이 찾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요? 예. 이런 것들이 야당이 되면서 다시 또 내로남불식으로 바뀌는 이 형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 해서 다당 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모습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 항아의 물이 이 지금 상당히 흐리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서해를 황해라고 하지만 그 물이 100년이 지나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100년 하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국회가 지금 언제
맑아질지 정말 국민 입장에서 백년하청을 바라보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얘기는 그 정당 얘기가 되겠죠, 이제. 예. 황장 소장. 예, 저는 그 여당 입장으로는 처음부터 이것이 당정 수뇌부가 다 나섰어요. 예.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 지금 고용 절벽 위기다. 예. 그래서 마치 추경이 들어가면 고용 절벽이 해소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그러할 것인가? 사실 그냥 여당이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역대까지 그랬듯이 집권 세력이 지금 시급한 몇 가지 부분들을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았지. 예. 추경이 고용 절벽을 마치 해소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여당 의원 26명이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이 여당의 지금 이 전국을 끌고 가는데 소수한테만 집중시켜서 끌고 가지 여당 의원들 다수조차도 함께 설득을 해서 끌고 가는 부분에 예. 위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고작 11조 2천억 중에서 1,500억을 깎으려고 저렇게 했는가. 예. 그것이 숫자로 깎는다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12,000명을 갖다가 고용하겠다 공무원 이 부분 중에서 실제로 지방직 7,500명은 그대로 고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1,075명이 그대로 고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중앙직 2,575명만 정원하기로 했다 해서 착시적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예. 여당이 끌고 가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됐지 거의 관철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국회 전체로 보면 이 공무원으로서 정원을 하는 이 문제, 즉 추경으로 일자리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더라도 우리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본다. 나중에 심각한 국가 재정 위기를 낳을 거고 나중에 어떤 문제를 뒤로 미루는 거다라는 문제를 충분히 부각시켰어야 되는데요. 네. 기껏해야 액수 좀 깎고 사람 좀 깎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42일이나 끌었냐라는 부분에서 45일이요? 예. 이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예. 거죠. 지금 이번에 추경을 제안했던 정부 여당 쪽이나 또 여기에 대응했던 야당 쪽이나 공히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하지 못했다. 결과의 내용도 그렇다는 지적을 황 수장은 지적하고 있군요. 예, 차명진 전 의원. 예. 그 사과 상자에 석류가 딱 하나 딱 들어있어요. 석류가요? 예. 이제 색깔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과 능금이 상자가 이게 불량품이에요? 아니면은 우량품이에요? 가격으로 보면은 사과보다 석류가 비쌀까요? 어떨까요? 비싸죠. 비싼가요? 그럼요. 몇 배 비쌉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설명을? 이건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이다. 왜냐하면 사과로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하, 예. 거기에 석류가 들어있으면은 실제 사과의 순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도 의원 생활 해보고 아니, 그다음에 석류도 있지만 또 하나 지금 벌레가 있는 사과가 있네요. 벌레 먹은 사과. 예, 그건 제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이 하세요. 뭔가. 제가 의원 생활 해봤지만요. 야당이 의원 생활 했으니까 제가 차명진 전 의원이라고 부르죠. 네, 야당이 아니 그럼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알았습니다. 야당이 그러니까 야당이 있잖아요. 의사 정적수 채워준 사례는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당에서 야당이 정적수를 안 채워줬다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는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제가 볼 때는 뭐 여도 패배했다 그러는데 그냥 의장이니까 관례상 얘기한 거지. 이건 사실상 여당이 정말로 국회 운영을 잘못한 거고 거기에 그냥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자유한국당이 비응조해서 그렇다. 이 얘기는요. 그야말로 그거는 자기가 리더십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 당원들, 자기네 그 의원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했어야죠.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뻑하면 야당 탓하더니 저는 이 국회에서는 적어도 상대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상대를 인정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여당도 야당도 이렇게 이렇게 한 숟갈씩 얹어가지고 문제 비판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 안 맞고 분명히 이거는 여당이 자기 직분을 못한 거예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래서
저기 벌레 먹은 사과는 예유 나간 여당 의원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지금 상징했군요. 딱 한마디 하겠다는 사람은 딱 한마디는 20초 이내해 주세요. 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계속 꽂아놓고 하세요. 예, 사과에 그 석류가 있는 거가 예. 불량품이면 다음방에 별사탕이 있는 거는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요. 예. 두 번째,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합의하에서 열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렇게 그 퇴장이 전술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약속을 어기는 거고,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못 열게 해야지요. 예. 그러면서 이중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들락날락 오락가락 했던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그 전술 실패고, 그 다음에 온팍 둘러서지 않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예. 날락들락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묻는 게 맞는 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관점에 대해서 야당한테 정수 채워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는 차명진 전 의원의 지적. 그러나 또 국회의장하고 합의를 했을 경우에 참석한다는 걸 전제를 했지 않느냐라는 지적, 시청자들이 판단할 걸로 봅니다. 그중에 또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두 사람은 애초에 참석해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김연아 의원, 장제원 의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김연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탈당하지 않으면서 당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문제,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 당, 오히려 지금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당과 여기에 맞서고 버티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속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반대의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한 사항인데, 본인의 물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 표현은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해당 행위의 여부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 기구에서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아 의원은 이미 해당 행위로 인해서 저희 당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행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은 계륵 같은 존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황교안 소장 먼저 하실래요? 우리 짧게 하고 가죠. 예.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당 저 당 당내에 다 찍혔으니 이참에 칼날을 좀 변색시키자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지금과 같은 정당 지지도가 지속되면요, 지금 보수 정당에서 저런 의원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는 이탈자가 김연아에 이어 장제원까지 하나 둘 나오니까 초장에 아주 그러지 못하도록 정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일 거고요. 그 다음에 딴 데 가려고 그러나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수정당 의원들이 특히 영남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은 나중에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것까지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장제원 의원 바른정당 계시다가 3개월 만에 자유한국당 갔는데 그 내용이나 그 설명하신 부분은 사실 저는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장현이 설명하는 부분이요. 그 이후에 이제 행보도 마찬가지여서 사실 저분의 본심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본인의 이제 입지와 관련돼서 저런 행동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본인은 출당 환영한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뱉지도 삼키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아마 좀 매우 곤란 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 최측근들을 당직에 배치하고 있고요. 일사불란한 야당을 지금 꾸리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 초장에 이건 길들이기 해야 되겠다. 그러나 내쫓기는 또 못하는 상황.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좀 희석시키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개혁적 보수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해석입니다. 네,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재선을 한 바 있는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하고 친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제원 의원이 이런 것 같아요. 에어컨죄는 딱 시원한 아파트에 있으면서 저기 시골에 아주 그냥 정말로 자연 바람이 부는, 산들 바람이 부는 그런 시골에 있는 것을 지금 원하는. 지금도 좋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이제 꿈을 꾸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골에 사실은 밤에 모기나 오고
사실은 시골에 폐가가 많고 내가 이렇게 꿈꾸는 것만큼 전원 생활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직접 나가지는 않으면서 예. 이 자유한국당에서 또 내에서는 전원 생활을 또 꿈꾼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래요.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조경을 좀 해가지고 전원생활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꾸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좀 개혁적인 목소리 내면 돼요. 다만 내가 이 당에 다시 돌아온 걸 후회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얘기 할 거면 차라리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당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개혁적인 행보를 하면 됩니다. 예. 자, 의원님 보기에 어쨌든 간에 지금 장제원 의원은 지금 에어컨 쐬고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 자유한국당에 있으면은 뭐 이런 판단이에요? 그렇죠. 예. 양문석 이사장.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시고 그 참 분석이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장제원 의원은 에어컨 쬐면서 전원생활이 그리워서 전원생활 하러 나갔다가 모기가 많아서 다시 에어컨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또다시 무슨 전원생활 이야기하면서 모기와 벌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분석은 맞지 않고요. 바람개비의 저는 비운이라고 봐요. 자, 새누리당에서 그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바른정당에서 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다가 대선 직전에 그러면서 계속 바람은 타는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바람에 떠밀려서 박수 받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어쨌든 일자리 추경도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책이었고. 그래서 바람개비라고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 국민이 쏘아내는 그 바람을 탔는데 이제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네. 그래서 지금 고민은 어디로 갈 거나 하고 이제 이 통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에 돌아오고 나서 최근에 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자신이 가장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 복당이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좀 가시방식 같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보수, 세보수 하겠다고 뛰쳐나갔다. 그걸 결국 꿈을 실현 못하고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나 아마 새로운 보수의 탄생을 기대했던 또 보수 지지층들한테 나름대로는 속죄의 모습으로 어제 자신은 그제죠. 그제 토요일 날 추경 예산을 통과할 때 자신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하고 벗어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 일종의 속죄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고 해서 장제원 의원을 그러니까 지금 뭐 해당 행위로 해서 제명을 해버리면 지금 장제원 의원을 말 그대로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희생양이 되면 오히려 장제원 의원에게 정치적 덕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장제원 의원을 이 제명도 안 하고 좀 나몰라라 하고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지금 장제원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지금 뭔가 내부적인 정비, 혁신, 정체성 확립 과정 속에서 아직 방향이 설져 있지 않은 가운데 그냥 수싸움만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라고요. 주제 넘어갑니다. 공정과세인가 세금 폭탄인가 문재인 정부 정세 어떻게 부를까 명칭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는 명예과세로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세 논란 프레임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 논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그 프레임 전쟁이라는 용어를 가져온 레이코프 얘기가 예로 들었던 대표적인 게 세금 관련 얘기였었죠. 세금을 증세로 부르냐라면 당연히 증세로 부르면은 세금을 올린다고 얘기하니까는 뭐 조금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고 감세라고 부르면 돈을 깎아주니까 좋게 듣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프레임 얘기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핀셋 증세다. 초고소득, 초대기업만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현재 맞지 않는 것이다. 우선 이것은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왜 그걸 거꾸로 가느냐라는 얘기한 거고 이윤을 많이 내는 것으로 뭘 자꾸 잘못한 것으로 징벌적인 느낌을 두게 이렇게 기업들한테 주는 것이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핀셋 증세라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증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이것을 명칭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 명칭 자체가 국민들에게 지는 이미지가 다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미애 대표는 명예과세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우택 대표는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김경수 의원은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라고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 제가 명칭에 대한 무슨 공모에 답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격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 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 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어쩌면 명예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이제 현재는 고소득자 또 초대량 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중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설득력을 갖고 일을 해나갈지 의문이 듭니다. 또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 폭탄이 기업 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지금 김경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그 고소득 초대기업에 관한 증세 관련해서 뭐라고 명칭을 부리면 좋겠습니까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번 증세의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 황장 소장 먼저 주세요. 저는 꼭 먹고 알 먹고 네. 국민의 99.9% 용이라고 봅니다. 아하.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정세 대상의 기업은 116개, 네. 2천억 이상 그 과표, 그리고 개인은 5억 그 소득 이상, 네. 이 4만 명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178조의 5대 과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세출은 조정하고 전략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실패했고요. 네. 세입은 15조를 더 걷어야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5년 동안에 15조니까 매년 3조가 부족했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누구한테 받아내는 것이 국민의 조세 저항이 가장 적고 또 그참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건가? 네. 그거는 슈퍼리치라고 부르는 최고 초부자들한테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단지 이 세금에 거두는 부분에 관한 세입 확보 넘어서 한마디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네. 일종의 그 대중영합주의도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대중영합주의도 있다. 99.9%를 이해한 것이다. 라는 해석까지 곁들여졌네요. 노영희 변호사. 네, 저는 뭐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명예과세나 사랑과세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솔직하지 못하고 좀 위선적인 부분이 좀 있다. 아하. 우리가 어떤 전화 같은 거 해보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요. 그 말 네. 들을 때 기분 좋기도 하지만 기분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말이 너무 남발되고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금 내라 그러면 누구나 싫습니다. 우리 서민들도 지금 본인들에게 세금 내라고 안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본인이 정말 이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 된다면 싫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정부는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취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 좀 양해해달라. 그리고 또 실제 돈을 내야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네. 나도 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이해합니다. 난 이해 과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서로 간에 솔직하고 확실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명예 정세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안 된다는 얘기 같습니다. 당연히 뭐 각 정당들은 정치 세력들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을 부각시키면서 프레임을 우호적으로 만들긴 할 것인데 우리 평론가들은 그 이면들을 분석해 줘야겠죠? 정기남 소장. 예, 뭐 우선 당장 지금 여러 가지 네이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이밍은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결국 증세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일시적인 178조뿐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사회 통합세라고 하는 그 본질에 좀 충실하면서 논의가 좀 진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저는 지금이 바로 증세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때를 놓치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실현이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설득과 그 동의가 가장 우선이다. 밀어붙이기식 증세는 실패한다. 국민적 설득과 동의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지혜를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증세해야 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과 행보가 필요하다는 얘기 같네요. 전에 법인세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증세라는 용어가 부담스러우니까 법인세 복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소득세가 들어가니까 복원이라고 용어는 쓸 수 없어서 계속 증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2015년 봄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미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정시하지 않고 복지가 가능하다가 이야기해놓고 담뱃값을 2배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면서 그 본질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솔직하게 100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 판례를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0,000개 중에 19개가 대상입니다. 개인 1,000명 중에 8명이 대상입니다. 이래저래 아까 그 항 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 대상 기업은 116개. 그리고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4만 명이 정세 대상입니다. 자, 이게 부자 정세입니까? 세금 폭탄입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걸 부자 정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 1,000명 중에 8명만 부자 정세라고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민들 992명은 부자 정시라고 이야기하겠지요. 너무 심플한 문제를 부자를 위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옹호하는 모습들이 안쓰럽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자 정세라고 규명하는 게 맞다. 이름 짓는 게 맞다는 얘기네요. 차재원 교수. 저는 이번 이 과세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정반대라고 보는데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오늘 사랑과세, 명예과세, 존경과세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일종의 저는 아마 개념과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념 연예인. 개념을 잘 쓰는 차 교수답네요. 그러니까 이 개념 연예인이라는 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 국민들이 바라는 인식에 맞춰서 이 사회적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을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이 지난 전임 정권 때 법인세 감세라든지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로 인해서 엄청난 덕을 받았던 이 상당히 극소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돈을 좀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마 여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단지 이번에 이 과세의 대상이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 아주 우리 사회의 극소수 일부분에 불과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지금 국정 100대 과제 178조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지금 세금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 지금 과세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천양지차이긴 하지만은 방향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좀 긍정적인 의미를 지금 차 교수는 좀 부여를 하고 있네요. 아까 화면에 나오는 걸 보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리하고 있는 사랑과세 등등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지적했던 부분에서 조금 과도한 그런 좀 내용으로 오히려 조금 더 느낌을 제대로 진정성이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차병진 전 의원. 이번에 증세 논쟁이 나오게 된 계기를 보면요. 며칠 전에 문재인 정부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청와대에서. 근데 그게 5년에 178조가 필요하대요.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년 400조 내지 500조 정도의 세금 플러스 178조가 추가로 들면은 이게 1년에 한 40조가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장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위 말하면 재정 절감.
지출 절감, 그 역대 정권이 다 써먹던 예. 방법 그 얘기를 했다가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 바로 어떻게 됐냐? 저기 화면에 나오죠.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통해서 178조 하겠다. 그렇죠. 반반씩 한 거죠. 예. 예. 저게 이제 178쪽에 나와요, 이게 계획서. 근데 그렇게 178쪽에 있습니까? 또 네. 그게? 예. 174쪽 참 미안합니다. 174쪽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어떻게 했느냐? 청와대하고 여당하고 서로 이제 좋은 말로는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 나쁜 말로는 짜고 증세론을 얘기하는 김부겸 거예요. 장관 얘기했던 게 서로 예. 입 맞춰서 얘기했다는 겁니까? 예, 증세론을 얘기한 겁니다. 저게. 예.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초고소득자 과세한다. 지금 뭐 순익 2천억 이상, 그다음에 소득 5억 이상 따로 이제 구간 설정해서 한다. 그래 봐야 그게 1년에 6조예요. 양문석 기자하고 발언 시간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년에 기껏해 6조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34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지금 덮기 위해서 살짝 초부자 증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지는 뭐냐? 170조 8조라는 이 장밋빛 청사전을 덮기 위한 세 발의 피 증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거예요. 첫째, 178조 어떻게 채울 거냐. 둘째, 그렇다고 해서 초부자들만 걷어서 되겠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 얘기는 만약에 명실상부하게 간다면은 계속 증세를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 자체가 엉성하다라고 보고 있군요. 아니 뭐 저는 초고소득자 증세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해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시키고 되돌리고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 이전에 그러면 이 정권들은 지금 차명진 전 의원께서 이야기하시면 그 이명박 정권 이전 정권에서 법인세를 그렇게 받았으면 그게 다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적인 논의도 있고 이런 우리들의 그 평론가들을 포함한 방송의 논의를 통해서 아마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소득세법 또 법인세법을 결국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정치권에서 결국은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국민 우라통 터뜨린 김학철의 사과, 충북도 의원이죠. 반성 없는 자기 개변입니다. 막말도 가관, 사과도 가관, 여기다 지금 우라통 부는 사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김학철 도의원의 모습입니다. 나는 막말 부는 사나이. 수연장 안 나간 문재인 대통령도 수연장 안 나갔다면 나한테 그 정도 비난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이제 좀 황당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밍에 분노했다면 여러분들이 레밍 되지 마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레밍에 두목이 돼가지고 피리 불면서 레밍을 끌고 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되지 마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억울하지만 반성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계속 맞대관 얘기가 계속 가관으로 엇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처음에는 국민을 향해서 레밍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언론을 두고 했던 말이다. 구체적인 발언했던 내용 확인해 보니까 국민을 향해서 했던 말로 확인이 됐고요. 또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얘기했던 것 여러 가지 반박을 하면서 수해 현장에 가지 않는 걸 가지고 문제 삼은다면 오히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좀 황당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막힌 이런 사과 김학철에 대해서 국민이 공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좀 더 해석을 듣기로 하고요. 자료 보겠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저희 국민들께 그 상처가 되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이상한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밍. 레밍? 예. 레밍이 뭐죠, 위원장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그 집단 행동하는 그 설치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어떤 취지이고 뭐 어떤 입장이다 이런 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주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일부 이제 본인이 언론을 레밍이라고 했지 국민을 레밍이라고 했던 건 아니다. 세월호 관련 문제도 세월호에 대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그만큼 희생이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둘러붙였는데 지금 나왔다시 확인해 보니까 바로 국민을 레밍이라고 했던 것은 맞는 지적입니다. 예, 차재원 교수. 예, 우리 속담에 고양이 지 생각한다는 속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당치도 않게 남을 위해서 생각해주는 태도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양이 지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게 이 김학철 도의원이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자기는 고양이고 국민들을 지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본인이 지금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밍에 분노했다면 레밍 되지 말라. 이런 것들 보면 여전히 자기가 아직도 고양이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정말 지금 지 같은 태도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쥐구멍을 찾아도 국민들의 분이 안 풀릴 정도인데 여전히 고양이처럼 행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운운하면서 자신이 뭔가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의 분통이 더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보니까 김학철 도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본인한테 제명 처리를 하면서 본인이 소명할 기회도 안 줬다. 그런 정당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는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완전히 그 자유한국당의 당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당인 그래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하.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무슨 본인한테 소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본인이 처음에 물론 누구든지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제가 이 홍준표 대표한테 아부하려고 한 얘기 아니라 들어보고요 제가. 홍한정 사건 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올매에 걸리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뭐냐 이 정치를 해보면 할수록 자기가 잘못한 걸 느끼면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이 양반은 거기서 뻗어나가기 위해서 무지하게 발버둥을 쳐요. 처음에 국민을 레밍 같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엔 또 언론을 또 레밍 같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엔 또 무슨 이 보여주기식 봉사는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대통령을 무슨 탄핵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볼 때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가치관 이런 것이 보통 상식의 수준을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본인 스스로 이렇게 올매에 얽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제가 볼 땐 이래요. 아예 무슨 소명의 기회도 필요 없습니다. 소명의 기회 자체는 아주 특별한 정상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특별하게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계열에서 재선까지 하신 분 얘기니까. 아니 또 제가 무슨 윤리위원은 아니니까 또. 참고해 듣겠습니다. 양문석 기자장. 기본적으로 언론이 취재를 할 때 특히 새벽에 외국까지 전화를 하면요. 한국에서 외국에 전화하면 여기가 외국인 줄 압니다. 그죠? 기자가 외국까지 전화를 했는데 이게 취재인 줄 몰랐다. 기사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마지막에 안 내주시는 게 더 좋겠고요.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현주 의원이 기자하고 인터뷰한 이후에도 언론에서 비겁하게 이런 걸 보도했다고 공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말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한 정치인들이 모든 문제를 기자에게나 언론사에 뒤집어 씌우는 관행을 또 한 번 보여줬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자폭하는 심정으로 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이제 펼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찍히는 낙인은 거짓말장이로 찍히는 거고요.
황교안 소장, 뭐 대통령 수해 현장에 안 갔기 때문에 탄핵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분의 그 해명 문안을 보니까 12,000자예요.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로 60매 단편 소설급입니다. 근데 저분이 하나 잊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저분은 지금 기왕 죽는 거 정치 생명이 여기서 당에서도 버림받고 할 말 다 하고 가자.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한 10년 전에 카트리나라고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조지 W. 부시가 휴가하다가 그 다음날 비행기로 쓱 상공에서 보고 가고 또 왔다가 공항에만 뉴올리안즈 공항에만 들러서 이렇게 보고 가고 그래서 세 번째 욕 바가지로 먹고 와서 한동안에 그것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비판은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치의 본질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고요. 그 해명문에 보면 뭐 자신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다 하고 이 주제는 내민이 되지 말자 하면서 끝까지 저렇게 이제 밀고 가는데요. 이 세상의 좀 다양성과 또 사회적 지도자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공부를 좀 있으면 좀 오래 쉬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남 소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사과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하고 있거든요. 이 정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의 소리가 있습니다만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정치를. 이를테면 사과의 뜻이 뭡니까? 지금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알지를 못하고 그냥 억울하다,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본인의 그 속내가 드러나 버린 것이 12,000자에 달하는 페이스북의 장문을 통해서 변명을 한 것에서 다시 또 이게 본인 의도가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처음에는 레밍으로 시작했다가 언론의 함정으로 갔다가 다시 레밍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치 정말 잘못 배운 정치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나쁜 구태 정치의 전형이 뭡니까? 막말 퍼레이드입니다. 그다음에 거짓말입니다. 수해 현장의 피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연수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했고요. 두 번째, 심지어는 수해 현장 안 나간 대통령도 그러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김학철 도의원 같은 사람에게는 사과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자료 한두 개 좀 더 보고 노영희 변호사 얘기를 듣기로 하죠. 관광예술, 문화가 주된 업무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유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제가 서운하기도 했고 사진 찍히기 위한 그런 공사는 제 생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 임기를 거의 다 마치고 내년 이맘때쯤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외유일 겁니다. 이 수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점 정말 거듭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국민들 기막힌 사과 계속 또 가관으로 또 엇나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또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시는데 뭘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저분은 본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실리를 싫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분이 와서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한번 패널들끼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배째라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두 개를 다 한 셈인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 본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날 왜 이렇게 만드냐. 노 변호사가 지난번에 공항에 와서 한 말 예상했을 때 배째라 얘기했죠? 제가 배째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고요. 지금 이분이 하는 거는 모두 가게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잘못했고 국민도 잘못했고 대통령도 잘못했고 특히 이 물난리 이번에 당한 그 피해자들이 제일 잘못했다.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이분은 인성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중에서 근래 했던 발언 중에서 본인은 16일 날 수해가 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도 바로 해가지고 재난선포 지역까지 요청하고 갔다 왔다. 여러 가지 정비 상태에 갔다 왔다. 오히려 수해 현장에 와보지도 않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 차명진 전 의원 한마디 더 듣고 가죠. 이 김학철 의원이 아마 이 김정숙 여사가 현장에서 저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봤다면 아마 저런 얘기를 아마 참아 못할 겁니다. 저도 이 김정숙 여사 봉사하는 거 보고 네. 좀 한마디로 졌다. 응? 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 쪼그리 방석 딱 갖고 있는 거 보세요. 저거는 프로 아니면은 네. 저렇게 안 해요. 엉덩이가 오리엉덩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쪼그리 방석을 딱 하고 있다는 건 일을 해본 사람만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반일할 때 주로 많이 쓰죠? 그렇죠. 예. 반일 때. 왜냐하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엄청난 이제 무게 하중을 느끼기 때문에 저 쪼그리 방석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아 저거는 진짜로 저거는 정말로 쇼 중에서도 진정한 쇼가 있는데 저거는 쇼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래서 야 제가 졌다. 근데 이 김학철 의원이 저 장면을 못 본 것 같아요. 참. 저걸 봤으면 그런 말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을 거다. 그렇죠. 라는 오늘 또 차명진 의원 다른 부분에서 득점까지 하시네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네. 임지연 재입북 미스터리 확산. 월북이든 납북이든 공작원이든 간에 어느 정도 다 그런 미스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잠깐요. 이거 넘기고요. 예. 월북이냐? 자진 월북을 얘기하는 거죠. 강제로 납북된 거냐? 아니면 공작원 또는 간첩이냐?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에다가 조금 더 몇 개 최근에 나온 얘기 좀 덧붙이자면은요. 중국에서 과거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동거했던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도움을 줬던 동거남, 일부에서는 애인이라고 불러지기도 하는 그쪽으로 가서 한 지금 4월 달에 가서 몇 달 동안, 2달 동안 머물렀는데 거기 만났다가 납치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과거에 중국에서 이른바 음란방송에 출연해서 BJ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이런 논란 때문에 다시 재입국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또 집에 사채 관련 아니면 추심이 들어오는 게 서너 차례 지금 이제 고시텔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고시텔의 관리인이 확인해 준 바죠. 혹시 이런 사채 관련 압박 속에서 제3의 길을 택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북에 있는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돈 보내려고 갈렸다가 배달 사고가 났다. 그동안에 여러분 주위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갔다가 납치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 경찰청을 비롯한 당국 쪽에서는 제2의 임지연, 이런 재입국하는 것을 막자 해서 소재불명 되고 있는 탈북자가 지금 900여 명 된답니다.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북으로 재입국했던 사람들이 25명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로로 재입국하게 됐었는가 이제야 확인한다고 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재입국했으면 어떤 경로로서 뭐 간첩이었던가 아니면 자진해서 월북했던가 부모들 문제 때문에 갔던가 아니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갔던가 분류가 돼야 됐었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안 돼 있다고 합니다. 25명 중에요. 5명은 다시 한국으로 다시 탈북해서 다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북쪽에서는 탈북자 관련해서 소탕작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복잡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납북이든 간첩이든 자진해서 월북했던 간에 과연 이 중에서 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상적으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세 차원 다 얘기입니다. 질문 던지고요. 자료 영상 보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요. 우리 한국에 가서 돈도 벌어가지고 가고 북한에 가서 또 모델로 또 남조선 대한민국 사회는 썼고 병든 사회라는 걸 지금 북한 인민들한테 지금 돌아다니면 강연히 할 거예요 아마. 김정은이 체제에 못 이겨서 이젠 또 남조선으로 한국으로 가자, 다른 나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임지연이 인터뷰하는 거 듣고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 사칭저천이 나 모르겠어요. 추심하는 업체에서 사고 차례 온 건 맞아요. 독촉하는 그 편지. 특별하게 텔레비 잘 나오고 그런 업체 같으면 얼른 눈에 띄기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불이 자는 업체니 그걸 먹어도 모르죠. 남조선사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전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제 너는 지금 지은 죄가가 있는데 저의 땅을 밟는 순간 청살당할 것이다. 가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한 생각 죽어도 저국의 품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정백품에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 임지연 씨 한 사람의 지금 이렇게 미스테리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 국민 탈북자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당히 따뜻한 마음으로 봐야 될 겁니다. 지난주에 노영희 변호사가 어느 쪽이든 간에 본인이 살아고자 하는 데 어려운 가운데 했던 몸부림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하고 마음을 가지고 좀 해석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양문석 이사장. 네, 저는 아주 잘못된 언론의 과잉 관심이고 호들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재미없고 관심 없는데요.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비극이 그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체제의 희생양이다. 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월북이냐 납북이냐 간첩이냐 또는 다양한 그 스캔들이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말 그대로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다. 저는 체제의 희생양으로서 저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이 언론학자인데 오늘 언론학자로서 프레임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주네요. 네, 설정훈 교수. 예, 저는 만약에 월북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점과 뭐 그걸 한번 적어봤는데요. 예. 월북이라고 한다면 이 임지연 씨를 따뜻한 이웃 사촌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 탈북자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그 포용이라든지 관심과 배려 이런 부분들에서 반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납북이라고 한다면 이 이제 탈북자들의 이 해외에 나갔을 때 이 재외국민 보호의 사명을 띠고 있는 외교부나 통일부가 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간첩이라고 한다면 방첩 임무를 띠고 있는 국정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뭐 이 국내 정치 사찰, 국내 정치 문제에 개입하다가 진짜 기존의 본연의 의무인 방첩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모두가 지금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나온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자진해서 월북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관점에서 왜 따뜻하게 우리가 껴안지 못했던가라는 거고 납북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또 재외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 등의 정부 기관의 역할 문제. 만약에 공작원으로서의 간첩 역할을 했다면 국정원 등의 역할에 대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이런 지적 분석적으로 잘해준 것 같습니다. 황장훈 소장. 저는 이 문제를요, 지나치게 민족적이고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반대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요, 탈북민을 지금 이 중국에서 헤매고 있는, 제3국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을 다 보듬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지만은요, 그 속에서 또 하나의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뒤섞여서 분명히 이 보안에, 안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섞여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한 1,000만 명쯤 가까운 사람이 빈곤층에 가까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보듬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요. 첫째, 지금 전체 탈북자가 3805명 중에서 지금 900명, 3%가 소재 불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저분이 진짜 이름은 전혜성 같은데요. 북한에 가서 이야기한 이름이 진짜겠죠. 근데 여기 임지연이라고 가짜 이름을 쓰고 들어왔는데 주민증이 부여됐다라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탈북민들은 중국에 가면 항상 사고가 나기 때문에 중국 방문을 좀 자제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우리 체제의 문제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이건 잘못된 시각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요. 좀 더 잘 걸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황 소장이 특히 이제 그런 민족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에 좀 지적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우선 그 탈북한 분들의 이름 관련해서는 실제 본명을 알아도 그 한국에서 새롭게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걸 세 가지 선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남한에서 생활이 지쳐서 힘들어서 이런 그 월북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연애 활동하는 것이 매우 힘들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도.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나와서 이런 그 연애 활동을 하면서 그 카메라를 보면서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스스로 아까 황정수 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약간 약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두 번째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옛날에 힘들었던 거를 잊어버린 붕어처럼 이건 약간 조금
그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하. 그런 잘못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월북한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납북 가능성은 끝까지 응징하려는 이 북한의 태도, 즉 체제를 수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북한의 그런 그 응징을 하려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만약에 납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분은 사실은 사슴으로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래 써놓은 그 동물 이름은 이제 이분에 대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고요. 예, 예. 그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분이 간첩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카멜레온으로서 행동한 것이다라고 아하, 생각이 들고 역시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은 여전히 매우 전략적이고 예. 또 매우 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좀 교묘하게 여러 가지 좀 행동을 알기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론적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이 지금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중심을 무게중심 확실히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납북의 경우를 가장 슬프게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본인 의지가 아닐 테니까.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잠깐요. 최명진 의원은 안 했나요? 예. 예. 저도 안 했습니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예.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니, 정기람 수장도 안 하고 날 뻔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한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무조건 납북이다. 쟤들 김정은이 그 집단은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인질밖에 없다. 결론 그렇게 내렸습니까? 네, 그래서 세 가지 인질 아니에요. 하나는 관광객, 하나는 북한 주민, 또 하나는 대한민국과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이 세 가지를 인질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차 때문에 의원이 5시간 잡혀 있었다고 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이 임지연 씨가 우리 남한에 넘어온 그런 과정 그리고 남한에서 한 행동 그리고 북한에 갈 때의 그런 그 흔적 이런 걸 보면 이건 납북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슴이군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이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앵커님. 이건 납북입니다. 경우의 수 하지 마라. 네. 결론 냈다. 차 의원은 그렇게 결론 내렸으니까 또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정기람 소장.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논란이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탈북자 수 3만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식적으로 납북이 확인된 사람 이 225명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꽤 될 텐데 예. 저는 납북이었든 또 간첩이었든 납북되었든 저는 둘 다 문제다. 예. 이게 일단 뭔가 900명 중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 더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어쨌든 이 정부 당국이 기본적으로 탈북자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미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자면 결국 자국민이거든요. 네. 자국민 보호 또는 인권 차원에서도라도 이게 또 간첩이라면 또 이 대공 방첩 차원에서라도 네. 철저한 관리를 하게 되는 좀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경우의 수를 저한테 자꾸 묻지 말라고 했는데 경우의 수 한번 현재로서 어느 쪽이 제일 가까운가 혹시 자진해서 월북했다라고 보는 분 어느 분 있습니까? 납북의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는 분은요? 저는 납북하고 월북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자진하고요? 그러니까 이 간첩하고 예, 월북하고가. 예. 왜냐하면 월북하면 자연스럽게 간첩의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자진 월북했더라도 혹시 부모님 관련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협박을 당해서 불가피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요. 차 의원이 계속 나한테 경우의 수를 아직도 늘어놓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서 다른 분의 의견을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원래 하려고 했던 다음 주제 보죠. 네, 홍준표 대표 신사당연합 나쁠 거 없다. 이 계산법은 이 관련 얘기입니다. 질문을 먼저 좀 드릴까요? 자료를 좀 보고 질문 먼저 드리죠. 홍준표 대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사당 체제, 특히 이번에 추경 통과되는 과정에서요.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조금 빠지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당, 4당, 특히 이제 정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4당 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야당은 우리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중심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이런 계산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계산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데 그 계산대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전망과 더불어서 홍준표 대표의 계산법에 대한 패널들 해석을 부탁하고요. 자료 주시죠. 1, 2, 3중대가
신사당 연합을 해본들 그게 결국은 야당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거리 나쁠 게 없습니다. 깔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됩니다.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거꾸로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끈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좌파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중도적 시각에서 또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지 오른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왼쪽 눈으로도 세상을 보고 양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가장 세상을 보는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신사당 연합체제라기보다는 이번에 추경 국회 통과 과정 속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3당, 4당, 5당, 정의당까지 이거였는데요. 이렇게 신사당 연합으로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돼도 나쁠 거 없다. 어차피 야당은 결국은 우리뿐이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어떤 계산, 어떤 구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을 보면서 아마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선명성을 부각시켜서 일정 비율의 지지층만 결집시킬 수 있다면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고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황경 소장. 언젠가는 반문 진영이 상당히 늘어날 거고 정권의 지지율도 떨어질 거니까 보수의 유일한 그 대표 정당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지난 대선에서 24.2%밖에 득표 못한 부분, 자유한국당이요. 그때 보수의 표를 찍은 사람들 상당수는 30% 후반이나 40%까지는 근접할 거라고 착각을 했죠. 예. 그리고 이 바른정당 득표까지 합쳐서도 30%에 머문 부분을요.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소장은 어떻게 전망했죠? 저는 25% 절대로 저런 식의 이 슬로건을 내어 걸면 예. 25%를 못 넘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확인 한번 시켜주려고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어 거는 가치가요. 국민의 어떤 이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의 변화와 개혁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지금 한계가 뭔가 하면요. 반대 그리고 이 종북 척결, 기득권 옹호 이만으로는 절대로 대중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어렵다. 현재 바뀌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주거라든지 복지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어떤 수요를 이렇게 주워 담기 위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제가 이제 계산법을 질문했는데 그 말에 따른다면 계산착오다 이런 얘기네요. 예. 양문석 이사장. 예, 뭐 계산착오라는 결론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선명 야당으로 최소한의 그 지지자 재결집을 노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1야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4개란 말이에요. 원내 진입해 있는 야당이 4개인데 원내 야당들 4개의 야당 공조를 함으로써 그 야당 공조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함께 폭을 넓혀 나가는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공조 과정에서의 리더로서 이 역할을 포기했고 이것은 곧 고립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립은 결국은 그 수도권이나 뭐 충북권, 그 충청권이나 이 모든 것들 그다음에 그 영남의 반쪽까지 그 포기하면서 TK 자민련이 최종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가고자 하는 최소한의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다. 계산을 못하고 보니까 양문석 이사장의 생각까지 따라 적어줬네요. 그러니까 차재홍 교수. 네, 저는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게인 1990을 지금 노리고 계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민자당, 예, 3당 합당이 있었죠. 그 바로 3당 합당이 빗대었기 때문에 신사당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시 이 평민당과 김대중 당시 총재가 고립되었던
호남의 고리, 그리고 또 이 보수의 야합, 이러한 측면에서 홀로 살아남아서 결국 1997년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을 아마 나름대로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자유한국당의 지금 포지셔닝이나 체제가 과연 그러면 1990년과 상황과 같으냐. 그 부분에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신사당 연합이 자체가 합당이 아니거든요. 신삼당 연합이 아니고 신사당 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책에 따라서 사안별로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뭉쳤던 그런 정치적 야합과는 다른 행사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신사당 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질문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의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공사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차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그동안 주장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일단 두 가지인 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소부에 나오는 돼지 삼형제 얘기할게요.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시간은 적당히 맞춰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꾸 옆에서 얘기하시니까 길어집니다.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늑대의 침입과 모진 비바람의 어떤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렇죠. 첫째, 둘째는 지프로 그리고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셋째는 그야말로 힘들지만 벽돌로 짓습니다. 짓긴 어렵죠. 그렇죠. 첫째, 둘째는 일단 들어가서 쉽게 추위를 피하고 하지만 쉽게 나중에 늑대한테 잡아먹힙니다. 셋째는 아마 현재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크게 빛을 볼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땐 이래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제 빠질 겁니다. 그런 때를 기다려서 정확하게 야당의 입장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홍준표 대표가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당 연합이 우리한테 불리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냥 감망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체를 혁신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패널도 필요성을 지적했으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둬서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벽돌로 집을 짓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 위에 벽돌로 짓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동네에 조그만 벽돌로 짓고 있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과제 같기도 합니다. 정기남 소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표의 지금 그 시선은 양당 독점 체제의 그 추억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에요. 민심이 만들어준 다당제하에서 좀 새로운 야당의 역할 노선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결국 야당 우리뿐이다. 이 주장은 결국은 정통성 확보를 위한 또 지치 결집을 위한 하나의 노림수에 불과한데 결국은 국민적 동의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핵심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MBN 뉴스 아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